30애를 넘게 옆집에 살던 제 친구의 부고였습니다. 문자를 받아든 손끝이 저도 모르게 파르르 떨렸어요. 저는 곧바로 아들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죠. 준호야, 정순이 이모가 돌아가셨다더라. 나 지금 서울 올라가야 해. 갑자기 무슨... 잠깐만요. 제가 모시러 갈게요. 늦으면 어떡하니? 내가 있어줘야 하는데. 저는 옷도 제대로 못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서울까지 가는 길이 그렇게 멀게 느껴진 적은 처음이었어요. 차창 밖으로 스치는 풍경이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죠. 빈소에 들어서니 친구의 자식 셋이 상주석에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큰아들 도연이가 저를 보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주머니, 이렇게 먼 데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니? 2달 전까지 멀쩡하던 사람이 어떻게... 왜 이렇게 갑자기 가시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영정 앞에 무릎을 꿇자 가슴 밑바닥에서 울음이 차올랐어요. 누군가의 죽음 앞에서 이 정도로 무너져 본 적이 없었죠. 30애를 넘게 매일 얼굴을 마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가족보다 가까운 사이라는 말이 허투루 붙은 게 아니었어요. 장례 내내 빈소를 지켰습니다. 마지막 날 입관 시간이 되었어요. 가족들만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자리였죠. 저는 도연이 앞을 막아서며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나도 한 번만 보게 해다오. 마지막으로 얼굴 한 번만 보고 보내고 싶다. 아주머니, 그게... 부탁이다. 딱 한 번만. 도연이가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천천히 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흰 천 아래 누워있는 얼굴을 내려다본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죠. 끔찍한 흉터가 얼굴 전체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정순이가 아니었죠. 30해 동안 매일 보던 얼굴을 제가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자식들을 돌아보았어요. 도연아, 이 사람이 누구니? 저희 어머니 맞습니다. 아니야, 도연아. 이 사람은 정순이가 아니야. 내가 모를 리가 없다. 이거 정순이가 아니야. 아주머니, 어머니가 많이 아프셔서 얼굴이 많이 달라지셨어요. 어머니 맞습니다. 머릿속에서 친구의 얼굴과 관 속의 여자를 겹쳐보았죠. 유족 중 아무도 이상하다 하지 않았어요. 입관이 끝나고 빈소로 돌아온 저는 한마디도 할 수 없었죠.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방금 본 그 얼굴이 눈앞에서 사라지질 않았습니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위화감이 저를 놓아주질 않았어요. 정순이와 처음 만난 날이 떠올랐습니다. 30여 년 전 이 동네로 이사온 첫날이었어요. 짐을 풀기도 전에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죠. 누구세요? 옆집에서 왔어요. 이사 오셨다길래 전 좀 가져왔는데. 쟁반을 두 손에 들고 서 있던 여자의 웃는 얼굴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그 웃음 하나에 낯선 동네의 서먹함이 눈 녹듯 풀렸어요. 그날부터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아침 저녁으로 얼굴을 마주했죠. 자식들이 어릴 때는 급한 일이 생기면 서로의 집에 아이를 맡겼습니다. 내 아이가 정순이네서 밥을 먹고 정순이네 아이가 우리 집 마루에서 잠드는 일이 흔했죠. 남의 자식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서로의 아이를 제 자식처럼 키웠습니다. 진순아, 나 오늘 시장 좀 다녀올 건데 도훈이 좀 봐줘. 밥은 해놨으니까 먹이기만 하면 돼. 그래, 걱정 마.
서희도 데려와. 준호랑 같이 놀게. 아이들이 하나둘 자라 집을 떠난 뒤에도 우리의 거리는 좁혀지면 좁혀졌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반찬을 나누고 자식 흉을 보고 서로의 한숨에 맞장구 치는 게 하루의 전부였어요. 동네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자매냐고 물었죠. 진순, 정순, 이름도 비슷했으니까요. 혈육이 아니어도 30년이면 뼈에 스미는 법이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정순이를 빼면 남는 게 있었을까 싶을 정도였어요. 그런 정순이가 2달 전 불쑥 서울에 간다고 했습니다. 나 도연이네 가서 병원 좀 다녀올게. 병원? 어디 아픈 거야? 요즘 얼굴이 안 좋아 보여서 진작 물어보려고 했는데. 아이고, 별거 아니야. 나이가 나이니까 검진 좀 받으려고. 금방 갔다 올게. 서울 가면 오래 있지 말고 빨리 내려와. 혼자 있으면 심심해 죽어. 알았어. 금방 온다니까. 없는 동안 우리 집 화분에 물 좀 줘. 그래, 걱정 말고 다녀와. 그 말을 남기고 떠난 친구에게 몇 번이나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기는 했으나 목소리가 늘 지쳐 있었고 말도 짧게 끊었어요. 괜찮다는 말만 되풀이하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전화를 아예 받지 않았죠.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매일 들여다보던 옆집 대문이 닫힌 채 적막하기만 했어요. 약속한 화분에 물을 주면서도 주인이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아 가슴이 조여왔죠. 그러던 어느 저녁 부고 문자가 왔습니다. 화면 위에 글자가 눈에 들어오는데 한 글자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2달 전까지 제 손을 잡고 금방 온다며 웃던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는 문장이었죠. 저는 도연이에게 전화를 걸어 몇 번이나 되물었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여야 했어요. 되돌릴 수 없는 소식은 언제나 가장 짧은 문장으로 도착하는 법이었죠. 빈소에 앉아 영정 사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사진 속 여자는 25쯤 되어 보이는 젊은 얼굴이었어요. 단정한 머리에 살짝 웃고 있는 인매가 정순이를 닮은 듯했죠. 하지만 가만히 보고 있으면 어딘가 한 올만큼 어긋나 있었습니다. 코선인지 눈꼬리인지 콕 집을 수 없었어요. 분명 아는 얼굴 같은데 모르는 사람 같기도 한 그 묘한 틈이 자꾸 신경을 긁었죠. 저는 도연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영정사진을 왜 이렇게 젊은 걸로 골랐어? 가장 예쁘셨을 때 모습으로 보내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소에 이 사진을 제일 좋아하셨거든요. 그래도 이건 너무 옛날 사진 아니니? 조문객들이 보면 못 알아볼 수도 있잖아. 저희도 고민은 했는데. 도연이의 대답은 매끄러웠지만 어딘가 준비해둔 말 같았습니다. 저는 다시 영정 앞으로 돌아가 사진을 들여다보았어요. 볼수록 정순이 같으면서도 정순이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한 겹씩 쌓여갔죠. 관 속에서 본 시신의 모습이 또다시 떠올랐습니다. 화장으로도 가려지지 않을 만큼 깊게 팬 흉터들이 얼굴 전체를 뒤덮고 있었어요. 그건 병이 남기는 흔적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에 새겨진 상처 같았죠. 둘째 도훈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투병하시면서 얼굴이 정말 많이 달라지셨어요. 저희도 처음 봤을 때 많이 놀랐습니다. 2달 만에 사람 얼굴이 저렇게까지 변할 수가 있니? 치료를 하시면서 급격하게. 도훈이가 말끝을 흐렸어요. 그때 장례 지도사가 제 곁으로 다가왔죠. 어르신,
오래 투병하시다가 가신 분들은 생전 모습과 많이 달라지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더 캐물을 수 있었지만 빈소에 조문객들이 아직 있었죠. 이 자리에서 소란을 피울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지만 삼킨 말들이 목구멍에서 돌덩이처럼 걸렸어요. 장례를 마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늦은 저녁에 정순이네 집 앞을 지나게 되었어요. 주인 잃은 집은 어둠 속에 잠겨 있어야 마땅했죠. 그런데 거실 창문 너머로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그림자 같기도 하고 사람 같기도 한 윤곽이 창을 가로질렀어요. 저는 걸음을 멈추고 숨을 죽였죠. 가만히 귀를 기울이니 집안에서 마루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새어나왔습니다. 빈집에 누군가 들어앉아 있었어요. 저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죠. 여보세요? 경찰이죠? 옆집이 빈집인데 안에서 사람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집주인이 며칠 전에 돌아가셔서 아무도 없어야 하는 집이에요. 도둑인 것 같으니까 빨리 와주세요. 경찰 2명이 출동하여 집 둘레를 살폈습니다. 하지만 대문도 현관문도 잠겨 있었어요.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집주인 가족에게 연락하셔서 열쇠를 가지고 와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저는 도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죠. 도연아, 큰일이다. 네 어머니 집에 누가 들어와 있는 것 같아. 경찰도 와 있으니까 빨리 내려와. 네? 지금요?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도연이가 도착했습니다. 열쇠를 꺼내 현관문 앞에 서는 도연이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도연이가 경찰에게 자기 혼자 먼저 들어가 보겠다고 했죠. 같이 들어가시죠? 아닙니다. 돌아가신 어머니 물건들이 있어서 제가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경찰이 잠시 망설이다 한 발 물러섰습니다. 도연이가 혼자 안으로 들어갔어요. 열린 현관문 너머로 도연이의 발소리가 안쪽으로 멀어지다가 어느 순간 멈추었죠. 한참이 지나서야 나온 도연이의 표정은 어둠 탓인지 읽을 수 없이 굳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뒷문 쪽 창이 좀 벌어져 있던데 동네 고양이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네, 확인되셨으면 저희는 철수하겠습니다. 창문 단속 잘 해두세요. 경찰이 돌아갔죠. 하지만 저는 고양이라는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본 것은 짐승의 기척이 아니었어요. 마루 위를 2발로 걷는 사람의 무게가 분명히 느껴졌죠. 도연아, 정말 아무도 없었어? 내가 분명히 사람이 움직이는 걸 봤는데. 아주머니, 요즘 많이 힘드셔서 그래요.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관리할게요. 도연이는 대문을 잠그고 서둘러 차에 올라탔습니다. 확인하고 나온 사람의 발걸음이라기엔 너무 급했어요. 무언가를 감추려는 사람의 뒷모습이었죠. 며칠 뒤 동네 지인 서너 명과 마을 회관 앞에서 마주쳤습니다. 이런저런 안부 끝에 자연스레 정순이 이야기가 흘러나왔어요. 먼저 입을 연 건 옥순이 언니였죠. 진순아, 나 장례식장에서 영정사진 보고 좀 이상했어. 아무리 젊은 시절 사진이라지만 정순이 얼굴 맞아? 비슷하긴 한데 난 아무리 봐도 좀 다르던데. 언니도 그렇게 느꼈어? 처음엔 나만 그런가 싶어서 아무 말 안 했는데 집에 가서도 자꾸 생각나더라고. 그때 말순이가 거들었습니다. 나도 그게 좀 걸렸어. 정순이는 오른쪽 코 옆에 점이 있었잖아. 꽤 큰 점. 근데 영정 사진에는 그 점이 없더라고.
맞아. 분명히 점이 있었지. 아이고, 요즘 사진 보정 얼마나 잘하는데 그런 거 다 지우지 않겠어? 별걸 다 가지고 그래. 순자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려는데 옥순이 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보정 문제가 아니라 영정사진을 왜 저렇게 젊은 걸로 쓰냐는 거야. 우리가 여태 이 동네에서 장례를 몇 번이나 봤어? 그렇게 치르는 집을 본 적이 있어? 상식적이지가 않잖아. 저만 이상하다고 느낀 게 아니었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기운이 스며들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죠. 나 사실 입관 때 관속을 봤어. 근데 그 안에 누워있는 사람이 정순이가 아니었어. 지인들의 표정이 일시에 굳었습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얼굴에 흉터가 가득했고 부어있더라고. 내가 30년을 매일 봤는데 그건 정순이가 아니야. 비슷하긴 했지만 절대 아니야. 그러면 혹시 관 속에 있는 사람이 정순이가 아닌 거야?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러면 자식 셋이 왜 가만히 있어? 제 어미 얼굴을 제 자식들이 못 알아볼 리가 있냐고. 노망났어. 순자야, 그래도 진순이 말을 좀 들어봐. 이 사람이 30년을 옆에서 봤는데 헛소리를 하겠어? 30년을 봤으면 더 헷갈릴 수도 있지. 나이 먹으면 다 그래. 순자의 핀잔에도 옥순이 언니의 표정은 풀리지 않았어요. 지인들 대부분은 관을 직접 들여다보지 않았기에 제 말을 온전히 믿지도 무시하지도 못하는 눈치였죠. 며칠 전 정순이네 빈집에서 느꼈던 인기척을 말하려다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섣불리 꺼냈다간 진짜 노망 취급을 받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죠. 이 의혹은 제 혼자만의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 실체를 확인할 길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길 건너편에서 걸어오던 여자 하나가 우리 앞에서 뚝 멈춰 섰어요. 나이를 가늠하기 어려운 행색이었죠. 쉰이라 해도 이른이라 해도 고개가 끄덕여질 얼굴이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눈이 우리 일행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에는 미친 사람의 흐릿함이 아니라 무언가를 꿰뚫어보는 선명함이 있었죠. 저 누구세요? 여자가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입꼬리가 느릿하게 올라가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죽지도 않은 사람 장례를 치러줬으면서 마음이 편해? 숨이 턱 막혔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나타나서 무슨 헛소리야? 아니, 대체 누구예요? 왜 남의 이야기에 끼어드는 거예요? 여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익하고 웃음 하나를 흘리더니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가 버렸어요. 우리는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아무도 선뜻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저 여자 신경 쓰지 마. 정신이 좀 나간 사람이야. 가끔 저렇게 지나가다 이상한 말하고 가거든. 그래? 원래 저런 사람이야? 근데 진순아, 그게 저 여자 말이 가끔 무섭게 맞을 때가 있어. 뭐라고? 작년에 강 건너 박씨네 앞에서도 저런 식으로 한마디 하고 갔대. 사고 날 집이라고. 근데 진짜 그 다음 주에 그 집 큰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했어. 맞아. 나도 그 얘기 들었어. 그 뒤로 동네 사람들이 저 여자를 함부로 못해. 무서워서. 에휴, 우연의 일치지 뭐. 정신 나간 사람 말에 혹하면 안 돼.
그러다 진짜 노망나. 우연이면 좋겠다만 한두 번이 아니라서 그래. 허탈하게 웃어 넘기려 했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인들과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골목을 걸으면서도 여자가 던진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죠. 죽지도 않은 사람의 장래. 그 한마디가 갈고리처럼 살 속에 박혀 빠지질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는데 등 뒤로 바람이 스치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텅 빈 집안이 오늘따라 유난히 넓고 서늘하게 느껴졌죠. 며칠이 지나도 그 여자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눈을 감아도 같은 문장이 되돌아왔어요. 죽지도 않은 사람의 장래. 이 한마디가 저를 가만두질 않았죠. 결국 저는 그 여자를 찾아 나섰습니다. 동네 사람 며칠 붙잡고 물어보았어요.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죠. 세 번째 만난 할머니가 아, 그 여자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여자? 옛날에 용하다고 소문난 무당이었어. 한때는 먼 데서도 찾아올 만큼 이름이 났었는데 언제부턴가 미친 것 같더라고. 지금은 뒷산 꼭대기 쪽에 혼자 산다던데 거기 올라가려면 한참 걸려. 정확히 어디쯤인지 아세요? 산길 따라 쭉 올라가면 갈림길이 나와. 거기서 왼쪽으로 가면 허름한 집이 하나 있어. 근데 왜 그 여자를 찾아? 그 사람한테 가면 좋은 소리 못 듣는다더라. 여쭤볼 게 있어서요. 망설임은 산 입구까지만이었습니다. 발을 내딛는 순간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가파른 산길을 한참 올랐죠. 숨이 차올라 몇 번이나 멈춰서야 했습니다. 그래도 발길을 되돌릴 수는 없었어요. 갈림길에서 왼쪽으로 꺾어 들어가니 나무 사이로 낡은 지붕이 보였죠. 집이라 부르기 민망할 만큼 허물어진 곳이었습니다. 마당이라 할 것도 없는 공터에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놀라운 건 그 여자가 저를 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죠. 마치 제가 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저번에 시장에서 저한테 한 말, 그게 무슨 뜻이에요? 죽지도 않은 사람 장례를 치러줬다는 게 대체 무슨 소리예요? 여자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한참 동안 제 얼굴을 들여다보았죠. 마치 살갗 아래 숨겨진 무엇을 읽어내려는 것처럼 눈동자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산자가 죽은 자의 옷을 입고 있었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제발 똑바로 말해주세요. 산자가 뭐요? 내가 해줄 말은 여기까지야. 아니, 잠깐만요. 정순이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걔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제발 아는 거 있으면 말해주세요. 여자는 더 이상 입을 열지 않았죠. 느릿하게 몸을 일으키더니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저는 닫힌 문 앞에서 한동안 서 있었어요. 다시 문을 두드려 볼까 했지만 그 고요 앞에서 손이 올라가지 않았죠. 산을 내려오는 내내 여자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산자가 죽은 자의 옷을 입고 있었다. 씹으면 씹을수록 뜻이 풀리기는커녕 안개만 짙어졌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그것이 산길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분간이 되질 않았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보고 있는데 2달 전에 어느 오후가 불현듯 떠올랐어요. 정순이가 서울로 떠나기 전날이었어요. 친구가 제 집에 와서 마루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평소처럼 이런저런 수다를 떨었어요. 그런데 그날 친구는 유난히 제 얼굴을 오래 들여다보며 말없이 웃고 있었죠. 그 시선에 무게가 실려 있다는 걸 그때의 저는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왜 그래? 내 얼굴에 뭐 묻었어? 아니, 그냥 보고 있으니까 좋아서. 갑자기 왜 그래? 소름 돋게. 친구가 잠시 웃더니 표정이 가라앉았어요. 진순아, 나 혹시 죽으면 장례식에 오지 마. 야, 무슨 불길한 소리야. 입이 방정이다, 진짜. 아니, 그냥 사람 많은데 싫어서 조용히 보내줘. 됐어, 그런 말 하지 마. 듣기 싫어. 저는 손사래를 치며 넘겼습니다. 친구도 별것 아니라는 듯 웃었죠. 하지만 그 웃음 뒤에 감춰진 것이 있다는 걸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잠시 뒤 친구가 마당을 내다보며 뜬금없이 입을 열었어요. 진순아, 나 너한테 빚진 게 많아. 언젠가 꼭 갚을게. 무슨 빚? 30년을 옆에 살면서 빚질 게 뭐가 있어. 웃기지 마. 아니야. 네가 모르는 빚이야. 친구의 눈이 웃지 않고 있었습니다. 농담이 아니라는 걸 그제야 느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진지해지면 무서운 말이 나올까 봐서요. 돌아가려고 일어서던 친구가 현관에서 걸음을 멈추었죠. 진순아, 하나만 약속해줘. 나중에 누가 나를 나쁜 사람이라고 해도 너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 야, 진짜 왜 그래? 오늘 무슨 일이 있어? 아니야, 그냥 해본 말이야. 친구는 그렇게 말하고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30년을 옆에 살면서 손을 그렇게 세게 잡은 적이 없었어요. 고마웠어, 진순아. 진심으로. 그 한마디를 남기고 친구는 돌아섰죠. 그때는 참 이상한 말이다 싶으면서도 그냥 넘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모든 것이 겹쳐지자 그날의 말들이 전혀 다른 무게로 되살아났어요. 장례식에 오지 말라던 말, 빚을 갚겠다던 말, 나쁜 사람이라 해도 믿지 말라던 말. 정순이는 그날 제게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걸까요? 며칠 뒤 준호 내외가 안부차 집에 내려왔습니다. 오랜만에 아들 얼굴을 보니 반가우면서도 속에 쌓인 것들이 한꺼번에 올라왔어요. 밥을 차려 식탁에 앉히고 저도 맞은편에 앉았죠. 엄마,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여요. 밥은 잘 드시고 계세요? 밥이 넘어가야 먹지. 요즘 잠을 통 못 자겠다. 어디 편찮으신 거 아니에요? 병원 한번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닌지. 아니야.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머리가 복잡해서 그래. 무슨 일이신데요?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부터 쌓여온 것들을 처음부터 하나씩 꺼내놓았어요. 관 속에 누워있던 여자가 정순이가 아닌 것 같다는 것, 영정사진이 비슷하면서도 묘하게 달랐다는 것, 빈집에서 사람의 기척이 들렸던 것까지 전부 말했죠. 아들 내외는 처음엔 진지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이어질수록 두 사람의 표정이 점점 걱정스럽게 바뀌었어요. 제 말을 의심하는 눈빛이라는 걸 저도 느꼈죠. 어머니, 올해 투병하시면 약물 부작용이랑 부종이 심하게 와요. 그러면 얼굴이 정말 많이 달라지거든요. 특히 항암 치료를 받으시면 피부색이랑 얼굴형 자체가 변해서 가족도 못 알아볼 정도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2달 전까지 멀쩡하던 사람이 그렇게까지 변할 수가 있어?
2달이면 변할 수 있어요, 어머니. 암 종류에 따라서는 정말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맞아요, 엄마. 그리고 빈집에 고양이 들어오는 건 시골에서 흔한 일이잖아요. 마루 위에 올라가면 사람 발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고요. 고양이가 창문을 가로지르면서 사람 그림자처럼 보이겠니? 밤이면 그림자가 크게 비치잖아요. 작은 동물도 커 보일 수 있어요. 아들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의 설명도 의학적으로 그럴 수 있다는 건 알았어요. 엄마, 정순이 이모 돌아가신 충격이 크셨잖아요. 30년을 옆에서 사신 분인데 당연히 힘드시죠. 좀 쉬세요.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머니, 며칠 저희 집에 올라와서 지내시는 건 어떠세요? 환기도 되시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아들 내외의 말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으면서도 가슴 한구석에 박힌 가시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논리로는 납득이 되었지만 30년이 만든 감각은 여전히 아니라고 속삭이고 있었어요. 아들 내외의 말을 듣고 마음을 접으려 했습니다. 생각을 비우고 일상으로 돌아가 보자 다짐했어요. 그런데 세상은 제가 잊으려 할 때마다 새로운 것을 들이밀었죠. 어느 오후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정순이네 집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대문 앞에 번쩍이는 검은 외제차 한 대가 서 있었어요. 이 동네 골목에는 어울리지 않는 차였죠. 차에서 내린 남자는 50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깔끔한 코트에 반듯한 구두를 신은 남자가 친구 집 외관을 이리저리 살피며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대문 쪽, 지붕 쪽, 담장 쪽까지 꼼꼼히 훑는 모습이 단순한 구경이 아니었죠. 저는 곧장 다가갔습니다. 남의 집에서 뭘 하시는 거예요? 남자가 고개를 돌려 저를 쳐다보았어요. 잠깐 눈이 마주쳤는데 그 시선이 차가웠죠. 남자는 한마디 대꾸도 없이 차에 올라타더니 그대로 떠나버렸습니다. 수상했어요. 저는 곧바로 동네에서 부동산을 하는 복순이에게 전화를 걸었죠. 복순아, 오늘 혹시 낯선 남자가 너한테 찾아오지 않았어? 외제차 타고 다니는 50대쯤 되는 남자. 아, 그 사람? 왔었지. 정순이네 집 시세를 알아보고 갔어. 뭐? 정순이네 집 시세를? 평수도 물어보고 매물로 나올 수 있냐고도 물어보더라. 그 집 정순이 집이야. 정순이가 죽었는데 남이 왜 와서 그 집 시세를 알아봐? 가족도 아닌 사람이. 그러게 말이야. 나도 이상하다 싶었는데 자세한 얘기는 안 하고 갔어. 혹시 정순이네 자식들이 매물로 내놓은 건 아닌가 모르겠더라고. 애들한테 확인해 봐야겠다. 전화를 끊고 저도 곧바로 도연이에게 연락했습니다. 도연아, 오늘 정순이 집에 이상한 남자가 왔었다. 외제차 타고 와서 집 사진 찍고 부동산에서 시세까지 알아보고 갔더라. 아는 사람이야? 네? 아니, 무슨 남자요? 나도 모르는 사람이야. 50대쯤 돼 보이던데 내가 말을 걸었는데 대꾸도 안 하고 가버렸어. 혹시 집 팔려고 내놓은 거야? 아닙니다, 아주머니. 그런 적 없어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도연아,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이상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 아주머니,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언제나 같은 방식이었어요. 알아보겠다는 말, 나중에 연락하겠다는 말. 하지만 그 나중은 한 번도 온 적이 없었죠. 접으려 했던 의심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순이가 떠난 지 49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봉안당을 찾았어요.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도착한 봉안당은 조용했죠.
유리 너머 작은 칸에 놓인 사진 속 정순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영정에 쓰인 것과 같은 젊은 시절 사진이었어요. 그 앞에 서서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직도 네가 죽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대답은 당연히 없었어요. 유리 위로 비친 제 얼굴만 정순이 사진 위에 겹쳐 보였죠. 49일이면 영혼이 저승으로 떠난다던데 그 말이 맞다면 이 유리 너머에는 이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터였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돌아서기가 싫었어요. 돌아서면 정말로 끝이 될 것 같았죠. 봉안당 복도에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유리 앞에 쪼그려 앉아 정순이 이름을 손가락으로 더듬었어요. 차가운 유리가 손끝에 닿았죠. 살아있는 사람의 온기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 겨우 발길을 돌려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여는 순간 익숙한 냄새가 코끝을 감쌌죠. 참기름 향과 마늘 볶는 내음까지. 분명 아침에 나갈 때는 없던 냄새였어요. 저는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하고 부엌으로 들어갔죠. 식탁 위에 반찬통 여러 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버섯볶음, 멸치볶음, 호박전. 전부 제가 평소에 좋아하던 것들이었어요. 누군가 제 입맛을 속속들이 꿰고 있는 사람이 차려놓은 상이었죠. 저는 멍하니 식탁 앞에 섰습니다. 손이 저도 모르게 젓가락을 집었어요. 버섯볶음을 하나 집어 입에 넣는 순간 손이 멈추었죠. 이 간이었습니다. 이 맛이었어요. 30년을 수없이 먹어온 정순이의 솜씨 그대로였죠. 짜지도 싱겁지도 않은 제 혀가 기억하는 바로 그 맛이었습니다. 멸치볶음의 고추 양까지 정순이가 늘 하던 그대로였습니다. 세상에 같은 손맛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지문처럼 목소리처럼 사람의 손맛은 고유한 것이었죠. 이 반찬을 만든 사람은 정순이었습니다. 죽었다는 정순이가 만든 반찬이 지금 제 입안에 있었어요. 저는 식탁을 다시 살폈죠. 반찬통 옆에 접힌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펼쳤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아래 주소로 혼자 찾아와줘. 제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주소 한 줄이 적혀 있었죠. 글씨체를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정순이의 글씨였어요. 삐뚤빼뚤 하면서도 힘이 실린 30년간 수십 번 받아본 그 필체 그대로였죠. 편지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죽은 사람이 반찬을 만들고 편지를 남길 수는 없었어요. 그렇다면 정순이는 살아있다는 뜻이었죠. 봉안당에 있는 사람은 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1시간 전 차가운 유리 너머로 이름을 더듬던 그 사람은 누구였는지 부엌에 선 채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등을 기대고 한참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편지 위의 주소가 흐릿한 씨앗 속에서도 선명하게 남아 있었죠. 그날 밤 편지를 손에서 놓지 못했습니다. 접었다 펴기를 수십 번, 글씨를 더듬기를 수십 번,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어요. 어둠 속에서 정순이의 필체만 자꾸 눈앞에 아른거렸죠. 동이 트자 저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편지를 가슴 안주머니에 넣고 집을 나섰죠.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내리고 택시를 잡아 타고 창밖으로 풍경이 바뀔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어요. 한참을 달린 끝에 도착한 곳은 산자락에 기댄 외진 시골 마을이었죠.
논밭 사이로 드문드문 집이 보였습니다. 편지에 적힌 주소를 따라 좁은 길을 걸었어요. 막다른 곳에 낮은 담장을 두른 작은 집이 한 채 서 있었죠. 대문 앞에서 발이 멈추었습니다. 주소를 다시 꺼내 확인했어요. 맞았죠. 손가락이 초인종 위에서 한참을 머뭇거렸습니다. 이 문 너머에 무엇이 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갈망이 가슴 안에서 부딪혔어요. 저는 초인종을 눌렀죠.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느린 걸음이 가까워지더니 대문이 열렸어요.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본 순간 세상이 멈추었죠. 다리에서 힘이 빠져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정순이었어요. 장례를 치르고 봉안당까지 다녀온 죽었다고 믿었던 정순이가 멀쩡한 모습으로 서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마른 얼굴에 살이 빠져 있었지만 분명한 정순이의 눈이었습니다. 30년을 매일 마주하던 그 눈이었어요. 오른쪽 코 옆에 점까지 속일 수 없는 것들이 전부 거기 있었죠. 진순아. 친구가 허리를 굽혀 제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정순아, 정순아, 이게 꿈이야? 네가 어떻게 여기 있어? 죽었잖아. 내가 장례식에 갔잖아. 사흘을 빈소에서 지키고 봉안당에 가서 네 이름 앞에서 울었잖아.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말이 쏟아졌어요. 울음과 뒤섞여 문장이 되지 않았죠. 저는 친구의 얼굴을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볼을 만지고 이마를 만지고 몇 번이고 쓸어내렸어요. 따뜻했죠. 살아있는 사람의 온기가 손바닥 위로 번져왔습니다. 봉안당의 차가운 유리와는 다른 온도였어요. 진짜 맞아? 정순아, 진짜 너 맞는 거야? 내가 지금 미친 거 아니지? 나 맞아, 진순아. 나야. 미치지 않았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죽었다고 했잖아. 도연이가 문자 보냈잖아. 내가 관 속에 있는 사람을 봤단 말이야. 근데 그게 네가 아니었던 거지? 맞지? 그럼 그 사람은 대체 누구야? 알아. 다 알고 있어. 미안해, 진순아. 정말 미안해. 친구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웃으려 애쓰는 인매가 떨리고 있었죠. 안으로 들어와. 다 얘기해 줄게. 여기서 이러지 말고. 친구가 제 손을 꼭 잡고 대문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그 손의 힘이, 그 손의 온도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았어요.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의 손을 잡고 걷는 기분이 이런 것이었죠.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그 손만은 놓을 수 없었습니다. 친구가 저를 작은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마주 앉자 친구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손끝으로 무릎을 더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죠. 진순아, 내가 너한테 해야 할 말이 있어. 듣고 나면 날 미워할 수도 있어. 그래도 들어줘. 미워하다니 무슨 말이야 그게. 도연이, 도훈이, 서희, 그 애들한테 친어머니가 따로 있었어. 저는 숨을 멈추었습니다. 뭐라고? 애들이 아주 어렸을 때야. 친어머니가 끔찍한 사고를 당했어. 공장에서 불이 났는데 온몸에 화상을 입으셨어. 얼굴이며 몸이며 상한 곳이 없었고 등뼈까지 상해서 등이 직각으로 굽었지. 친구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어요. 시아버지가 주변 시선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어. 이혼은 체면이 안 되고 흉한 며느리는 더 안 된다며
애들 친어머니를 집안에서 숨겨버렸어. 바깥 세상과 완전히 끊은 거야. 살아있는데 죽은 거나 마찬가지였지. 사람을 집안에 가둬놨다고? 가둔 거야. 그리고 시아버지가 친어머니와 비슷하게 생긴 여자를 첩으로 들였어. 애들 앞에서 어머니 노릇을 시킨 거지. 그게 나였다, 진순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죠. 네가 첩이었다고? 그러면 네가 40년 동안 남의 이름으로 살았다는 거야? 그래. 이정순이라는 이름은 내 이름이 아니야. 내 본래 이름은 오명자야. 난 그때부터 애들 친어머니의 이름으로, 친어머니의 신분으로 40년을 살아왔어. 40년이라는 시간이 머릿속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30년간 알고 지낸 이정순이라는 사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었어요. 그러면 애들 친어머니는 그 뒤에 어떻게 된 거야? 살아 계셨던 거야? 나도 사실 돌아가신 줄 알고 살았어. 시아버지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시아버지가 죽고 나서 내가 아이들한테 진실을 알렸어. 너희 친어머니가 따로 있었다고. 더 이상 비밀로 살 수 없었어. 아이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 하늘이 무너졌겠지. 지들 어머니가 내가 아니었다는 걸 알았으니까. 근데 그 애들이 수소문을 해서 친어머니를 찾아냈어. 죽은 줄 알았는데 어딘가에 숨어서 살아계셨던 거야. 40년을 혼자서 아무도 모르게. 나도 진짜 몰랐어. 친구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어요. 찾아뵙고 보니까 온몸이 흉터투성이에 꼽추였어. 그 모습을 보는데 내가 너무 비참했어. 진순아,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남의 이름으로 살아온 세월이 전부 죄 같았지. 그분이 숨어 살아야 했던 자리에 내가 앉아 있었던 거야. 정순아, 애들이 뒤늦게나마 친어머니를 모시고 보살폈어. 근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 애들이 40년 만에 비로소 친어머니를 본인 이름으로 장례를 치러드린 거야. 평생 이름을 빼앗긴 채 살다가 돌아가신 분한테 마지막으로 해드릴 수 있는 일이었어. 그제야 모든 것이 맞물렸죠. 그래서 관 속에 있던 사람이 친어머니였던 거야? 영정 사진도 친어머니의 젊은 시절이었고? 친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랑 비슷하게 생겨서 처음엔 헷갈렸는데 그래서 비슷하면서도 달랐던 거구나. 닮은 사람으로 골라서 드린 거니까 비슷할 수밖에 없었지. 친구가 제 손을 잡았어요. 나는 이제 40년 만에 내 본래 이름을 되찾았어. 오명자라는 이름을. 그래서 너를 부른 거야, 진순아. 세상에서 날 가장 오래 곁에서 봐준 사람한테 내 진짜 이름을 말해주고 싶었어. 저는 참고 있던 것이 터졌습니다. 대체 왜 그런 선택을 한 거야? 첩이라니. 남의 이름으로 40년을 사는 게 말이 되는 거야? 네 인생은 뭐가 되는 건데.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정순아? 아니 명자라고 했니? 나 진짜 너무 어이가 없어서. 처음으로 친구의 본래 이름을 불렀어요. 명자는 고개를 떨군 채 한참을 말이 없었죠.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동생 때문이었어. 동생? 나한테 남동생이 하나 있었어.
세영이, 우리 집이 가난했다는 건 너한테 말한 적 없지? 너무 가난했어, 진순아. 끼니를 걱정하는 수준이었어. 어머니는 남의 집 빨래를 해주고 아버지는 막노동을 다녔는데 그래도 입에 풀칠하기가 빠듯했지. 아, 명자야. 근데 세영이가 머리가 비상하게 좋았어. 공부에 대한 욕심도 대단했고 학교에서 늘 1등이었고 선생님들도 이 아이는 꼭 공부시켜야 한다고 했었어. 세영이 꿈이 의사였어. 어릴 때부터 아픈 사람 고치는 사람 되고 싶다고 했어. 그래서 동생 공부시키려고 첩이 된 거야? 의대에 보내려면 돈이 필요했어. 우리 집에는 없는 돈이었지. 이 집, 저 집 빚을 얻어봐야 턱없이 모자랐고 그때 시아버지가 제안한 첩자리가 그게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어. 그 돈이면 세영이 의대에 보낼 수 있었으니까. 21살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었어. 명자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40년 전에 21살이 그대로 들어앉아 있었어요. 그래도 네 인생을 통째로 바친 거잖아. 40년이야, 명자야. 네 이름도 네 삶도 전부 다 내던져버린 거라고. 동생 하나 공부시키려고 네가 사라져도 되는 거야? 그게 말이 되냐고. 명자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두 손이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죠. 저는 문득 며칠 전 정순이네 집 앞에서 사진을 찍던 남자가 떠올랐습니다. 고급 외제차에서 내린 50대 남자. 집 시세를 알아보고 말 한마디 없이 떠난 그 차가운 뒷모습이 선명했어요. 명자야, 저번에 네 집 시세 알아보러 온 남자, 그 사람이 네 동생이지? 명자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의사가 됐어?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나의 인생을 먹고 자란 의사였어요. 누나의 이름을 삼켜서 만들어진 삶이었죠. 저는 아까부터 신경 쓰이던 것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명자의 안색이 너무 좋지 않았어요. 살이 빠진 정도가 아니라 어딘가에서부터 깎여 나가고 있는 얼굴이었죠. 명자야, 서울 병원은 왜 갔던 거야? 검진이라고 했었지? 솔직하게 말해. 명자가 한참 대답이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암이야. 그 한마디에 방안이 무너졌죠. 40년을 남의 이름으로 살아온 사람이 겨우 제 이름을 되찾았는데 그 이름으로 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안 돼. 안 돼, 명자야. 이제 겨우 네 이름 찾았잖아. 이제 겨우 네 이름으로 살 수 있게 됐는데 이러면 안 되지.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울지 마, 진순아. 네가 울면 내가 더 슬퍼져. 죽은 줄 알았던 친구를 되찾은 지 한나절도 되지 않아 다시 잃을 수 있다는 현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주룩주룩 쏟아졌어요. 명자가 오히려 제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그 손길이 30년간 반찬을 건네주던 손과 똑같았어요. 며칠 뒤 그 남자가 또 왔습니다. 이번에는 줄자까지 들고 와서 집 앞마당을 재고 있었어요. 담장 길이를 재고 대문 폭을 재고 수첩에 꼼꼼히 메모까지 하고 있었죠. 누나가 죽어가고 있는데 집 치수를 재러 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놈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곧장 다가갔죠. 오세영 씨. 남자의 손이 멈추었어요. 줄자를 쥔 채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당신이 명자 동생 맞지? 남자의 눈이 순간 굳었어요. 그걸 어떻게... 누구십니까? 당신 누나 옆집에 살았던 사람이야. 누나 가장 가까운 친구고. 나 다 알아. 오세영 씨, 누나가 당신 때문에 뭘 했는지, 40년간 어떻게 살았는지, 21살에 뭘 내던졌는지 전부 다 알고 있어. 남자의 표정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턱 근육이 미세하게 경련하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금세 딱딱하게 굳었죠. 누나가 지금 암으로 죽어가고 있는 거 알고 있어? 의사라면서 그것도 몰라? 알고 있으면서 여기 와서 집 치수나 재고 있는 거야? 줄자 들고 와서 담장 재고 수첩에 적고 그게 지금 당신이 할 짓이야? 남자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줄자를 접으며 시선을 피했어요. 누나 인생을 팔아서 의사가 됐으면서 지금 하는 짓이 겨우 누나 집 팔아먹을 궁리야? 누나가 21살에 자기 이름도 버리고 첩으로 들어간 게 누구 때문인데 그 돈으로 의대 가고 의사 되고 외제차 몰고 다니면서 그 누나 죽어가는 거 뻔히 알면서 집값이나 알아보러 다녀? 네가 사람이야? 집안일에 끼어들지 마십시오. 남자가 차갑게 돌아서려 했어요. 그 뒷모습을 보는데 속에서 불이 올라왔죠. 누나 인생을 통째로 삼켜놓고 집안일이라는 말 한마디로 선을 긋는 그 뻔뻔함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잠깐만 기다려봐. 고생하는데 줄 건 없고 마실 거나 한 잔 줄게. 더운 날에 목마를 텐데. 남자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멈춰섰어요. 저는 광으로 들어갔죠. 구석에 준비해둔 양동이가 있었습니다. 광에서 나온 저는 돌아서려던 남자의 등 뒤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양동이째 그대로 똥물을 끼얹었어요. 남자가 비명을 질렀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흥건하게 똥물에 젖은 채 허둥거렸습니다. 악취가 골목 전체에 퍼졌어요. 남자가 도망치듯 외제차로 뛰어가 문을 열고 올라탔죠. 야, 오세영! 그 더러운 물이 네 속만큼이나 더럽냐? 누나 인생 팔아먹은 돈으로 산 차에 똥물이나 묻혀라, 이 못된 놈아. 의사면 다야? 누나가 피를 짜서 만들어준 인생이잖아.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 셈이야. 꺼져! 다시는 이 동네에 얼씬도 하지 마! 차가 급하게 출발하여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빈 양동이를 내려놓으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어요. 온몸이 떨렸지만 후회는 한 톨도 없었죠. 오히려 양동이가 하나 더 있었으면 싶었습니다. 그놈의 외제차 안까지 채워주고 싶었어요. 그 뒤로 저는 준호네 집에 짐을 풀고 서울 병원을 오가며 명자 곁을 지켰습니다. 한 번 잃어버렸다 되찾은 사람이었어요. 이번에는 제가 곁에 있어야 했죠. 명자는 석 달 사이에 급속도로 무너졌습니다. 처음에는 복도를 함께 걸을 수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나자 휠체어에 앉았죠. 2달째에는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병이 명자를 지워가는 속도는 잔인할 만큼 빨랐어요. 도연이, 도훈이, 서희가 매일 교대로 병원에 왔죠. 세 남매 모두 눈밑에 그늘이 짙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 앞에서는 웃으려 애쓰는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어느 날 저녁 휴게실에서 아이들과 마주 앉게 됐죠. 도연이가 먼저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아주머니, 저희가 친어머니가 따로 계시다는 걸 알았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어머니라고 부르던 사람이 어머니가 아니었다는 게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저도요, 처음엔 원망도 했습니다. 왜 속였냐고,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어머니가 우리한테 해주신 것들이 거짓이 아니었거든요. 새벽에 도시락 싸주시고, 아플 때 밤새 간호해주시고, 학교 갈 때 대문 앞에서 손 흔들어 주시던 거, 그게 다 진심이었잖아요. 오빠들이랑 저는 이야기 정말 많이 했어요. 밤새도록 울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래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희한테 어머니는 여전히 어머니예요. 피가 달라도 40년을 키워주신 분이 어머니가 아니면 누가 어머니예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아이들은 진실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제 발로 일어선 것이었습니다. 친어머니를 40년 만에 본인 이름으로 장례를 치러드리자고 한 건 어머니의 강한 뜻이셨습니다. 평생 이름을 빼앗기고 사신 분한테 마지막만큼은 제 이름을 돌려드리고 싶다고 하셨어요. 저희는 그 뜻을 따른 겁니다. 그래서 장례식 때 나한테도 말을 못한 거구나. 아주머니한테 미리 말씀 못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주변 분들이 알게 되면 파장이 걷잡을 수 없고 여러 가지 문제까지 생길 수 있어서 숨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새 남매가 일제히 고개를 숙였죠. 고개 들어. 다 이해한다. 너희가 어떤 사정이었는지 이제는 알아. 너희 잘못이 아니야. 어머니 잘못이라. 남은 시간이라도. 며칠 뒤 병실에 낯익은 뒷모습이 서 있었습니다. 명자 남동생 오세영이었어요. 명자의 침대 앞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저와 눈이 마주치자 세영이 먼저 다가와 허리를 깊이 굽혔습니다. 저번에는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누나한테 고맙다는 말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한참 그 남자를 바라보았어요. 사과는 나한테 할 게 아니라 누나한테 해. 고맙다는 말도 누나한테 직접 하고. 똥물 맞고 나서야 정신이 들었어? 늦었지만 안 온 것보단 낫다. 남은 시간이라도 누나한테 잘해. 세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명자의 침대 쪽으로 돌아갔죠. 저는 복도로 나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남은 시간이라고 말했지만 그 시간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어요. 눈물이 흘렀죠. 닦아도 닦아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명자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어요. 의식이 오락가락하기 시작했어요. 눈을 뜨다가도 이내 감기를 반복했죠. 저는 병상 옆 의자에 앉아 명자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잡고 있으면 이 손이 멀리 가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날 오후 명자가 잠깐 눈을 떠 저를 바라보았죠. 초점이 흐릿했지만 저를 알아본 듯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진순아, 내 집 너한테 줄게. 무슨 소리야. 그런 말 하지 마. 네가 낳아서 직접 살아야지. 빚 갚는 거야. 희미하게 웃었어요. 그 순간 서울 떠나기 전날 마루에서 했던 말이 떠올랐죠. 빚진 게 많은데 갚겠다던 말. 그 빚이 이것이었습니다. 집 한 채로 갚으려 한 것은 돈이 아니라 30년의 곁이었어요. 진순아, 내가 이 집에 들어온 뒤로 너만이 유일한 벗이었어. 남의 이름으로 살면서 진짜 날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 네 옆에 있을 때만은 숨을 쉴 수가 있었어. 정순이로 불렸어도 네 앞에서만은 내가 나일 수 있었어. 저도 명자의 손을 꼭 잡았죠. 나도 그래, 명자야. 우리 영감 일찍 보내고 혼자서 어떻게 버티나 싶었는데 네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 네가 아침마다 담장 너머로 불러주는 소리에 하루를 시작했어.
고마운 건 나야. 명자가 제 손을 가만히 쥐었습니다. 손에 힘은 없었지만 놓지 않으려는 마음이 손끝까지 전해졌어요. 며칠 뒤 이른 아침이었죠. 도연이, 도훈이, 서희, 그리고 저까지 병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명자의 숨이 점점 얕아지고 있었어요. 가느다란 숨결이 한 올씩 끊어지다가 조용히 멈추었죠. 마치 바람이 잠드는 것처럼 고요했습니다. 서희가 먼저 무너졌고 도훈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도연이가 이를 악물고 어머니의 손을 이마에 가져다 대었죠. 저는 명자의 다른 손을 잡은 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아직 체온이 남아있는 손이 거짓말처럼 따뜻했어요. 명자의 장례는 자식들과 제가 함께 치렀죠. 이번에는 영정 앞에 오명자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 이름으로 치러지는 장례였어요. 빌린 이름을 벗고 비로소 제 이름을 입은 마지막 자리였죠. 저는 영정 앞에 서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제야 네 이름을 찾았구나, 명자야. 눈물이 흘렀어요. 장례를 마치고 동네로 돌아왔죠. 해질녘 골목길을 걸어 명자가 남긴 옆집 앞에 섰습니다. 30년간 매일 열리던 대문이 닫혀 있었어요. 담장 너머로 돌볼 사람 없는 화분들이 보였죠. 제가 물을 주던 그 화분들이었습니다. 금방 온다고 했던 사람은 끝내 이 대문을 다시 열지 못했어요. 남의 이름으로 살다 간 사람이 끝내 제 이름으로 떠났죠. 슬프면서도 다행이라는 생각에 저는 그 대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